서울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남부시장은 언제나처럼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았고 그곳의 공기는 땀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 그리고 싸구려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끈적하게 가라앉아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삶의 치열함을 들이밀고 있었다. 시장통의 좁은 골목은 물건을 나르는 오토바이와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 그리고 목청껏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어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인파에 휩쓸려 길을 잃기 십상인 혼돈 그 자체의 공간이었다. 그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낡아빠진 리어카 하나가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등은 구불대로 굽어 있었고 앙상한 팔뚝에는 검버섯이 피어올라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백노인이라 불리는 그는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한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오늘 주워 모은 폐지와 빈 병들을 고물상에 넘겨야만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티며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다. 시장의 바닥은 울퉁불퉁했고 곳곳에 고인 더러운 물웅덩이는 그의 낡은 운동화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리어카의 균형을 잡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그를 거추장스러운 장애물 정도로 여기며 혀를 차거나 인상을 찌푸렸고 그 누구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리어카를 잡아주려 하지 않았기에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그 거대한 인파 속을 부유하고 있었다. 그때 시장의 입구 쪽에서 둔탁하면서도 위협적인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칠흑처럼 검은색의 고급 세단 한 대가 마치 홍해를 가르듯 사람들을 밀치며 좁은 시장 골목으로 무리하게 진입하기 시작했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은 기겁을 하며 양옆으로 물러섰고 그 비현실적으로 깨끗하고 거대한 자동차는 시장의 너저분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만하게 전진했는데 운전자는 창문을 굳게 닫은 채 바깥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다. 백노인은 앞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에 화들짝 놀라 리어카를 갓길로 붙이려 했으나 바퀴가 배수구 덮개 틈에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고 당황한 그의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세단은 멈출 기색 없이 다가오다가 결국 백노인의 리어카 모서리를 아주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미세한 충격에도 균형을 잃은 리어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옆으로 쓰러져 높게 쌓아 올린 폐지 더미가 도로 위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정적은 아주 잠시였고 곧바로 세단의 운전석과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사내 두 명과 말끔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짜증과 혐오가 가득 서려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인 조태상은 자신의 차 범퍼를 확인하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가리키며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조태상은 널브러진 폐지 더미를 구둣발로 걷어차며 백노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행동에는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예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불쾌함을 해소하려는 악의만이 가득했다. 백노인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조태상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노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구경꾼 중 누구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찍거나 수근거리기만 할 뿐 그 비싼 차와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모두가 방관자가 되기를 선택한 비겁한 순간이었다. 그때 시장통의 한쪽 구석에 위치한 생선 가게 앞에서 얼음을 나르던 한여름은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들고 있던 무거운 얼음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헐렁한 작업복 바지에 물이 빠진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동자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과 차별이 만연한 밑바닥 인생을 살아오면서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꼴을 수없이 봐왔지만 오늘처럼 노골적이고 역겨운 폭력 앞에서는 도저히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한여름은 젖은 장갑을 벗어던지고
성큼성큼 인파를 헤치고 걸어 들어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백에 눌려 저절로 길을 터주었다. 조태상이 노인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든 순간 한여름은 번개같이 파고들어 그의 손목을 낚아챘고 그녀의 악력은 겉보기와 달리 강철처럼 단단하여 조태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조태상은 자신의 손목을 잡은 여자를 내려다보며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음을 흘렸지만 한여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조태상은 감히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는 계집애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즉시 한여름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한여름은 당황하지 않고 잡고 있던 조태상의 팔을 비틀어 그를 방패막이로 삼은 뒤 달려드는 경호원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동시에 반동을 이용해 뒤로 빠지며 거리를 벌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투박한 막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무술의 동작이었고 좁은 공간과 주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실전 경험이 묻어나는 몸놀림이었다. 첫 번째 경호원이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자 두 번째 경호원이 흉흉한 기세로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한여름은 고개를 살짝 숙여 공격을 피하고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빈 플라스틱 상자를 발로 차 그의 정강이를 강타했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경호원의 뒷덜미를 잡은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고 순식간에 2명의 거구를 쓰러뜨린 그녀의 실력에 구경꾼들은 탄성을 지르며 웅성거렸다. 조태상은 자신의 믿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당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한여름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편 시장 건너편의 허름하지만 전망이 좋은 2층 찻집 창가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KM 그룹의 젊은 총수 차도윤이었다. 그는 극비리에 진행 중인 재개발 프로젝트의 현장 실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고 수행비서 하나만을 대동한 채 이곳에 와 있었고 우연히 벌어진 이 소동을 흥미로운 눈길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당장이라도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지만 차도윤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저 여자가 어떻게 상황을 마무리하는지 보고 싶다는 짧은 말과 함께 시선을 떼지 않았다. 차도윤의 눈에 비친 한여름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냉철함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원석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그녀가 경호원들을 제압할 때 보여준 군더더기 없는 동작과 상대를 불필요하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읽어냈다. 차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하게 되었고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호기심과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시 거리로 돌아와 한여름은 공포에 질린 조태상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쏘아보며 훼손된 리어카와 바닥에 떨어진 폐지들을 가리켰다. 그녀는 당신이 망가뜨린 물건에 대한 보상과 어르신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경찰에 폭행, 현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용기를 얻었는지 하나둘씩 한여름의 편을 들며 조태상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들이대지는 스마트폰 카메라들은 조태상에게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조태상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이대로 버티다가는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기에 이를 갈며 지갑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한여름에게 두고 보자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는 비틀거리는 경호원들을 발로 차며 서둘러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나자마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리며 시장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한여름을 향한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환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다. 한여름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워 먼지를 털어낸 뒤 멍하니 서 있는 백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돈을 쥐어주며 괜찮으시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방금 전까지 조폭들을 때려 눕히던 살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눈빛은 걱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노인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손길은 투박하지만 따뜻했다. 백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뇌었고 한여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넘어진 리어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폐지들을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뒷모습은 작고 왜소해 보였지만 그 순간 시장의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다. 차도윤은 찻집 창가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비서에게 저 여자의 신상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오늘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KM그룹의 미래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받았고 그의 입가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옅은 미소가 번졌다. 백노인은 한여름의 도움으로 리어카를 정리한 뒤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려 했지만 한여름은 정색을 하며 거절했다. 그녀는 대신 나중에 길에서 마주치면 따뜻한 캔커피나 하나 사달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 소탈하고 꾸밈없는 태도는 백노인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다. 사실 백노인은 평범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과거 재계의 전설로 불렸던 백동수 명예회장이었으며 은퇴 후 자신의 본질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서민들의 삶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었다. 백동수는 자신의 손자인 차도윤조차 모르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겪은 봉변과 그 과정에서 만난 한여름이라는 청년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속으로 이 당차고 정의로운 아가씨가 자신의 손자가 이끄는 삭막한 기업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을 했다. 백동수는 한여름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고 언젠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노라고 다짐했다. 한여름은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와 남은 얼음을 나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손은 격한 싸움의 여파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옥탑방의 좁고 습한 공기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오늘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노인의 리어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이어질 고단한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진 채 다시금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남부시장의 뒷골목은 낮의 열기가 식어가며 습하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며 만들어내는 철문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가르며 묘한 쓸쓸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한여름은 고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뻐근한 어깨를 돌리며 집으로 향하던 중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음지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고 초라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낮에 자신이 구해준 백노인이었는데 그는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상처 부위를 더러운 천으로 감싼 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삼키며 힘겹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여름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투박하고 거친 손길로 노인의 이마를 짚어 열을 확인하고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백노인은 돈이 없다며 거칠게 손사래를 쳤고 그 모습에서 삶에 대한 체념과 타인의 호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느껴졌다. 하지만 한여름은 물러서지 않고 노인의 앙상한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게 한 뒤 단단히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낮은 목소리로 안심시켰다. 근처에 있는 허름한 약국으로 노인을 데려간 한여름은 약사에게 소독약과
붕대, 그리고 진통제를 사서 능숙한 솜씨로 노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거친 싸움꾼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섬세하고 다정했다. 약국 조명이 비춘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노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깊고 따뜻했으며 그 눈빛에는 동정심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백노인은 치료를 받는 내내 한여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과거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한 열정과 정의감을 그녀에게서 발견하고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치료를 마친 후 한여름은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도시락과 우유를 사서 백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찜질방이라도 가서 푹 쉬라고 당부했고 자신의 얇은 지갑이 거의 비어버렸음에도 전혀 아까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백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우유병을 쥐고는 젊은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끝을 흐렸지만 한여름은 그저씩 웃으며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아야 발 뻗고 잘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녀는 노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키다가 그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하며 자신의 옥탑방으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백노인은 한여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주위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와중에도 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 골목의 어두운 구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소리 없이 나타나 백노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나직하게 보고했다. 백노인이라 불리던 그는 사실 KM그룹의 창업주이자 현재는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는 백동수였으며 그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펴고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비서에게 한여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KM그룹 본사 사옥의 최상층 집무실에서는 차도윤이 창가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손에는 크리스탈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조금 전 보고하고 나간 한여름에 관한 상세한 신상정보 파일이 놓여 있었는데 그 파일에는 그녀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온 고단한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차도윤은 태권도 유망주였으나 부상과 가난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녀의 과거를 읽으며 낮에 시장에서 보았던 그녀의 완벽한 발차기와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차도윤은 파일 속에 첨부된 한여름의 증명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무표정했지만 꾹 담은 입술에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고 그것은 그가 평소 주변에서 보아왔던 탐욕스럽고 가식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에너지였다. 그는 자신이 속한 재벌 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흙탕물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피어난 연꽃 같은 그녀의 존재가 기이하게 느껴지면서도 강렬하게 끌렸다. 차도윤은 단순히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녀가 가진 야생성과 올곧은 심지가 자신의 곁에 둔다면 예리한 칼날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한여름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지시하며 그룹 내 신설되는 VIP 전담 보안팀의 특채로 그녀를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파격적이다. 못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결정이었다. 비서실장은 그녀의 학력과 경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차도윤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스펙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자신의 직감과 판단을 믿으라고 차갑게 일축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는데 그 속에는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흥미로운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여름은 비좁은 옥탑방에서 눈을 떴고 곰팡이 핀 천장을 바라보며 또다시 시작된
고단한 하루를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에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쌀통을 확인했지만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김치 쪼가리뿐이라 허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정중하고 차분해서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KM그룹 인사팀장이라고 소개하며 한여름 씨에게 특별 채용 제안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는데 한여름은 처음에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전화라고 생각하고 끊으려 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구체적인 연봉과 복지 혜택 그리고 면접 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그녀가 과거에 운동을 했던 경력을 높이 평가하여 보안 관련 직무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한여름은 제시된 연봉 액수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의 몇 배나 된다는 사실에 귀가 솔깃해지면서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일단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응하겠다고 대답했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여름은 장롱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어보았지만 소매가 짧고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라 어색하기 짝이 없었으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만은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고 오늘 낮에 시장에서 겪었던 일들이 이 기묘한 제안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면접 당일 한여름은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KM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고 압도적인 규모의 유리 건물과 그 주위를 바쁘게 오가는 엘리트 직장인들의 모습에 기가 죽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선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위축감을 느꼈지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안내 데스크로 향해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안내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일반 면접장이 아닌 최상층에 위치한 임원실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의 등을 따갑게 찔러왔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동안 한여름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삼엄한 경비태세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회의실이 아닌 안락한 소파와 다과가 준비된 응접실이었고 그곳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면접관 3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처럼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학력이나 지식에 대해 묻는 대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과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물리적인 제압 능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한여름은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그녀의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답변들은 면접관들의 예상을 빗나가면서도 묘하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없냐는 질문에 그녀는 불의를 참고 넘기는 것이 더 큰 곤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해 면접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면접이 끝날 무렵 면접관 중 한 명이 넌지시 합격 가능성을 내비치며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냐고 물었고 한여름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면접실을 나서자마자 옆방에 있던 차도유는 블라인드 틈으로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의 옆에는 백동수 명예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백동수는 손자에게 저 아이의 눈빛이 살아있지 않냐며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과시했고 차도유는 할아버지의 장난스러운 개입을 못마땅히 하면서도 이번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두 남자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한여름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그 기대가
앞으로 KM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한여름은 건물을 빠져나오며 합격 통보 문자를 받았고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자신의 뺨을 꼬집어보며 아픔을 느끼고서야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백노인이 생각나 시장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있던 자리에는 텅 빈 박스 몇 개만 남아있을 뿐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편의점에 들러 자신을 위한 작은 축하 파티로 맥주 한 캔을 샀고 옥탑방 평상에 앉아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건배를 제의했다. 그녀는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세상이 자신에게 어떤 시련과 기회를 가져다 줄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만끽하며 꿀맛 같은 맥주를 들이켰다. 밤하늘에는 별이 드물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별보다 밝은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다가올 싸움을 예감한 듯 힘차게 박동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시장 바닥의 짐꾼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전쟁터로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한여름이 KM그룹 본사에 첫 발을 내딛던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르고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잔뜩 흐린 먹구름이 끼어있는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지급해준 빳빳한 검은색 정장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맞춤옷처럼 몸에 딱 맞는 제복이 낯설면서도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처럼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목까지 채운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깊은 심호흡을 하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절대 기죽지 말자고 수없이 되뇌며 주먹을 꽉 쥐어 보였다. KM그룹의 보안팀 사무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는 건물의 모든 구석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어 마치 거대한 요새의 통제실을 연상케 했다. 기존 보안팀 직원들은 낙하산이나 다름없이 특채로 들어온 한여름을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여자가 이런 거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무언의 무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한여름은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태도는 군인처럼 절도가 있었다. 보안팀장은 한여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이곳은 동네 골목대장 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경고했고 실수 하나가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여름에게 본관 20층에 위치한 VIP 전용 라운지의 보안 및 의전 보조 업무를 배정했는데 그곳은 회사 내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거만한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베테랑 직원들도 꺼리는 기피 부서 중 하나였다. 한여름은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려는 의도임을 직감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며 배정받은 무전기와 사원증을 챙겨들고 근무지로 향했다. VIP 라운지는 입구부터 화려한 샹들리에와 최고급 대리석 바닥으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유럽의 왕궁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공기 중의 감도는 은은한 향수 냄새조차 돈 냄새처럼 느껴졌다. 한여름은 라운지 구석에 꼿꼿이 서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동향을 살폈는데 드나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명품으로 휘감은 재벌가 자제들이나 고위 임원들이었고 그들은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며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프로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다. 오후가 되자 라운지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한여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며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적중하고 말았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무리는 며칠 전 남부시장에서 백노인을 괴롭히다가 한여름에게 호되게 당했던 조태상과 그 추종자들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철부지들처럼 떠들썩하게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다. 조태상은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날 한여름에게 꺾인 부상 때문이었고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격투기 선수와 시비가 붙어 다친 영광의 상처라고 허풍을 떨고 있었다. 한여름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벽 쪽으로 물러섰지만
운명은 짓궂게도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고 조태상은 자리를 잡으려다 우연히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조태상은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 제복 입은 여자가 시장 바닥에서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비열한 웃음으로 바뀌었고 그는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입맛을 다시며 한여름에게 다가갔다. 조태상은 한여름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여기가 개나 소나 들어오는 곳인 줄 알았더니 진짜 시장 잡배가 들어와 있었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려 라운지 안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 여자가 내 손목을 이렇게 만든 그 미친 여자라고 떠벌리며 낄낄거렸고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여름을 훑어보며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하듯 조롱했다. 한여름은 입술을 깨물며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쥐고 있는 주먹이 하얗게 질려갔다. 조태상은 일부러 한여름에게 다가가 마시고 있던 붉은 와인잔을 그녀의 유니폼 상의에 쏟아부었고 하얀 셔츠는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어 흉물스럽게 변해버렸는데 그것은 명백한 고의이자 모욕이었다. 그는 어머나 손이 미끄러졌네 라고 가증스럽게 말하며 휴지 몇 장을 뽑아 한여름의 얼굴에 던졌고 당장 무릎 꿇고 바닥에 흘린 와인을 핥아먹으라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라운지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 상황을 즐기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직원들은 조태상의 배경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 순간 라운지 한쪽 벽면에 설치된 매직미러 뒤편의 비밀 통로에서는 차도윤이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그의 비서실장은 당장 보안 요원들을 투입해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차도윤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의 시선은 오직 한여름의 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한여름이 과연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폭발시켜 이를 그르칠지 아니면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할지 시험해보고 싶었고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곁에 설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한여름은 얼굴에 묻은 와인을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저놈의 턱을 날려버리고 싶다는 충동과 직장을 이루면 안 된다는 이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이성을 선택했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 부주의로 불쾌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아닌 서늘한 기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와인 잔 파편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유리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정리를 이어갔다. 조태상은 한여름이 반항하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나오자 오히려 김이 빠진 듯 짜증을 내며 그녀의 어깨를 발로 툭툭 찼고 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라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여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틀어 그의 손을 피하고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조태상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고객님 업무 방해와 신체 접촉은 회사 규정상 퇴실 조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고 그 목소리는 조태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조태상은 순간적으로 며칠 전 시장에서 느꼈던 공포가 되살아나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에 허세를 부리며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냐고 소리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이 담긴 통을 들어 한여름에게 부으려 했지만 한여름은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 조태상의 팔목을 잡아채며 얼음통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라운지 전체를 울릴 만큼 컸고 순식간에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으며 조태상은 자신의 손목이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다. 한여름은 조태상의 귀에 대고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밖이었으면 넌 이미 병원에 실려갔다고 속삭였고, 그 말은 오직 조태상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무게감은 천근만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놓으며 다시 공손한 자세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라고 말한 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조태상은 분함과 공포에 떨며 주저앉았고, 주변 사람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차도윤은 미러 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입가에 짙은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찾던 인재가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조태상이 누구의 자제인지, 그리고 KM그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오늘 라운지 CCTV 영상을 별도로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차도윤은 한여름이 보여준 절제된 분노와 프로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제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자신의 파트너로서 키워볼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한여름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 속에 비친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삼키지 않고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젖은 유니폼을 짜내며 붉은 와인 자국이 마치 자신의 가난한 처지처럼 지워지지 않을 낙인 같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밴드를 꺼내 베인 손가락에 감으며 오늘 겪은 수모를 반드시 힘을 키워 갚아주리라 맹세했고, 그 눈빛은 더욱 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 끝에는 뜻밖에도 차도윤이 서 있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다. 한여름은 당황하여 쭈뼛거리며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차도윤은 억지로 그녀의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며 닦아요. 보기 흉하니까라고 무심하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한여름은 멀어지는 차도윤의 등을 바라보며 그의 차가운 말 속에 숨겨진 묘한 온기를 느꼈고, 알 수 없는 두근거림에 혼란스러워하며 손수건을 꽉 쥐었다. 이날의 사건은 KM그룹 내부에서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굴러들어온 돌이 조태상이라는 거물을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조태상은 이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기에 더 악랄하고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며 이를 갈고 있었고, 한여름을 회사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한여름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더 큰 시련을 짐작하지 못한 채 오직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백동수 명예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조태상의 부모 회사를 압박하려 했지만 차도윤이 그를 말리며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백동수는 손자의 눈에서 전에 없던 열정과 승부욕을 잃고 한 발 물러서며 젊은이들의 싸움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여차하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KM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한여름과 차도윤, 그리고 조태상의 얽히고 설킨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속도가 붙어 돌아가기 시작했다. KM그룹 창립 기념 자선 경매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으로 인해 눈이 멀 것 같은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고,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으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한여름은 행사장 가장자리에서 보안 요원용 이어피스를 착용한 채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틈에서 검은색 제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백조무리 속에 섞인 까마귀처럼 이질적이었지만 그 고독함이 오히려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며칠 전 VIP 라운지 사건 이후 회사 내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었기에 사소한 실수라도 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특히 조태상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경매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년의 눈물이 단상 위에 등장하자 장내에는 감탄사와 함께 탐욕스러운 시선들이 집중되었고 경매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입찰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무대 조명이 깜빡거리며 음향시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나오는 소동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귀를 막으며 웅성거리는 찰나의 순간 단상 위를 비추던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을 때 유리 진열장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순식간에 행사장 안은 비명과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보안 책임자는 즉시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무전기로 긴급 상황을 전파하며 범인 수색을 지시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짜인 각본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보안 팀장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귀빈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범인이 행사장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소지품 검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태상이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며 평소 손버릇이 나쁘고 돈이 급한 사람이 내부 직원 중에 섞여 있다면 그 사람부터 의심해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한여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조태상의 말 한마디에 수백 개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한여름에게 꽂혔고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서 있었지만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한여름에게 다가와 그녀의 가방과 개인 사물함을 검사하겠다고 통보했고 그녀는 떳떳했기에 순순히 자신의 가방을 내주었지만 요원 중 한 명이 그녀의 대기실 사물함에서 나온 낡은 배낭을 뒤집자 그 안에서 사라진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찬란한 빛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내에는 경악에 찬 탄식이 흘러나왔고 조태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 라며 혀를 찾고 주변 사람들은 한여름을 향해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한여름은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이것이 조태상이 파놓은 치밀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조태상은 한여름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얼굴에 대고 도둑년이라고 속삭이며 당장 경찰에 넘겨서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의 추종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굴욕적인 순간을 생중계하며 낄낄거렸다. 보안팀장은 한여름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려 했고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범인으로 낙인 찍힌 그녀의 말은 소란스러운 비난 속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하지만 한여름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을 발휘하여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위화감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냈다. 그녀는 자신을 결박하려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잠시만요라고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백이 장내를 순간적으로 압도하여 소란스럽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그녀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한여름은 흐트러진 제복을 바로잡으며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와 자신의 가방 그리고 조태상의 얼굴을 차례로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몰렸던 범죄자의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탐정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보안팀장에게 지금 당장 제 가방에 묻은 지문과 목걸이 케이스에 묻은 지문을 현장에서 감식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웅성거렸지만 한여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양손을 들어보이며 저는 행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규정상 지급된 흰색 면장갑을 단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만약 제가 목걸이를 훔쳐서 가방에 넣었다면 목걸이와 케이스에는 지문이 남아있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저 목걸이 케이스 표면에는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기름진 지문이 묻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덧붙여 저는 오늘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근무를 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핑거푸드를 즐기셨으니 범인의 손에는 기름기가 묻어 있었을 것이라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했다. 조태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고 한여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 발짝 더 다가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 사물함은 전자식 잠금 장치로 되어 있고 비밀번호는 저만이 알고 있지만 사물함을 강제로 연 흔적이 없다면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만이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보안실 로그 기록을 확인하면 사건 발생 직전 제 사물함을 연 마스터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팀장을 쏘아보았는데 팀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여름의 논리적인 반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사람들은 조태상과 보안팀장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음해하려는 조작극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조태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디서 말대꾸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억지 논리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으나 이미 논리의 주도권은 한여름에게 넘어가 있었다. 한여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배낭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며 제 가방에서는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지금은 아주 진하고 역겨울 정도로 비싼 남자 향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시선을 조태상에게 고정하며 오늘 이 행사장에서 이토록 독특하고 강한 향수를 뿌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인 것 같다며 조태상이 뿌린 향수와 가방에서 나는 냄새가 일치한다는 점을 암시했다. 사람들은 조태상의 곁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맡고는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조태상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여름은 조태상을 향해 만약 지금 경찰을 불러서 정밀 감식을 한다면 곤란해지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일 것 같은데 그래도 경찰을 부를까요? 라고 차갑게 되물었다. 궁지에 몰린 조태상은 이성을 잃고 한여름에게 달려들어 손찌검을 하려 했으나 한여름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그는 볼품없이 바닥에 뒹굴며 값비싼 턱시도를 망가뜨렸다. 그 모습은 거만한 재벌 3세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했고 한여름은 넘어진 그를 내려다보며 폭력까지 쓰시는 걸 보니 제 말이 전곡을 찔렀나 봅니다 라고 비꼬았다. 행사장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한여름의 통쾌한 반격에 감탄하는 작은 탄성들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있었다. 그때 행사장 2층 발코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차도윤은 쥐고 있던 난간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전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릇임을 확인한 환희였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비서실장에게 지금 당장 보안팀 로그 기록을 확보하고 조태상이 사주한 증거를 낱낱이 수집하라고 지시하며 이제 자신이 나설 무대가 준비되었음을 알렸다. 차도윤은 한여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극적인 무대 위에 올라가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악당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릴 완벽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한편 바닥에서 일어난 조태상은 악에 바쳐 보안 요원들에게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조차 상황이 역전된 것을 감지하고 머뭇거리며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조태상은 자신의 권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분노하여 직접 의자를 집어들고 한여름에게 내리치려 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한여름은 피하지 않고 방어 자세를 취하며 그의 공격을 받아칠 준비를 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상대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행사장 입구에 거대한 문이 열리며 웅장한 음악과 함께 수십 명의 정장 차림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행사장을 포위했고 그 중심에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차도윤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고 소란스럽던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으며 조태상은 들고 있던 의자를 힘없이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다. 차도윤은 뚜벅뚜벅 걸어와 한여름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가로막고 조태상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내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다. 한여름은 갑작스러운 차도윤의 등장과
그가 내뱉은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멍하니 그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았다. 차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한여름의 손을 잡고 자신의 뒤로 끌어당겨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손길은 강하고 따뜻해서 그녀의 떨리는 마음을 단번에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조태상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네가 오늘 저지른 짓은 단순히 직원을 괴롭힌 게 아니라 KM그룹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라며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조태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했지만 차도윤은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아 청중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 사건의 진상을 그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의 보안실에서 삭제하려다 실패한 CCTV 복구 영상을 띄웠는데 그 영상에는 조태상의 비서가 한여름의 사물함을 마스터키로 열고 목걸이를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조태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경악과 함께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여름은 스크린 속의 영상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차도윤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고마움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끌림이었다. 차도윤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그녀와 눈을 맞추며 괜찮냐고 작게 물었고 한여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류가 흘렀고 이것은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영상이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들이닥쳐 조태상과 연루된 보안팀장을 절도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끌려나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동수 명예회장은 VIP룸의 발코니에서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고 자신의 손자와 한여름이 만들어낸 환상의 호흡에 흡족해했다. 그는 이제 이 썩어빠진 판을 완전히 갈아엎을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묵혀두었던 칼을 뽑아들 준비를 했다. 행사장이 정리되고 난 뒤 차도윤은 한여름을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끌었고 두 사람만 남은 좁은 공간에는 어색하지만 설레는 침묵이 감돌았다. 한여름은 용기를 내어 왜 자신을 도와줬냐고 물었고 차도윤은 당신이 옳았기 때문이고 내 직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꼴은 못 본다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여름은 그의 귀가 붉게 달아오른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의 차가운 겉모습 속에 숨겨진 따뜻한 진심을 엿본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옥상 정원으로 나오자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차도윤은 난간에 기대어 한여름에게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견딜 수 있겠냐고 물었다. 한여름은 밤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당당한 목소리로 제 밥그릇은 제가 지킵니다. 그리고 빚은 반드시 갚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차도윤은 그 미소에 심장이 솟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경찰에게 연행되어 나가는 조태상의 비명소리가 그랜드 볼룸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메아리 쳤지만 그 소리는 곧이어 터져나온 중후하고 위압적인 고함 소리에 의해 단번에 묻혀버렸고 행사장 입구 쪽에서 붉은 얼굴로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중년 남자는 바로 조태상의 아버지이자 그룹의 핵심 이사인 조필두 전무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굴욕적인 광경을 목격하고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경찰들을 밀치며 이게 무슨 행패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경찰들조차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설 정도였다. 조필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단 위에 서 있는 차도윤을 가리키며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아느냐고 핏대를 세우며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룹 창립 멤버의 일원이며 이사회를 움직여
차도윤의 대표이사 직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임원들에게 동조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차도윤의 섰을 퍼런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하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차도윤은 조필두의 발악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며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을 보냈고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조태상의 절도, 사건 영상이 사라지고 대신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뒤엉킨 내부 회계 자료와 은밀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나자 조필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차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조태상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뿐만 아니라 조필두 전무가 지난 10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회사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주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선언하며 장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스크린에는 조필두가 하청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부실 공사를 눈감아준 증거 자료들과 차명 계좌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고 그 규모와 대담함에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차도윤은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KM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오늘부로 조필두 전무와 그 일가를 회사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고했다. 궁지에 몰린 조필두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이것은 전부 조작된 자료이며 자신을 음해하려는 차도윤의 정치적 쇼라고 억지를 부리며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곳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차도윤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한여름이 번개같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팔을 꺾어 제압했고 거구의 중년 남자가 힘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꼴사나운 광경이 연출되었다. 한여름은 차가운 목소리로 더 이상 추태를 부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를 놓아주었는데 바닥에 주저앉은 조필두는 분함과 수치심에 몸을 떨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 회장의 거대한 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열렸고 지팡이로 바닥을 짚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호란을 가득 채우며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입구에는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는데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실내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사람들은 노신사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고 곳곳에서 명예회장님이라는 탄성이 터져나오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엄숙한 조에 시간처럼 변해버렸다. 그 노신사는 바로 KM그룹의 전설이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백동수 명예회장이었고 그는 며칠 전 남부시장에서 낡은 리어카를 끌던 그 초라한 노인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여름만은 그의 눈빛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심장이 다칠 듯한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백동수는 좌중을 압도하는 눈빛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조필두와 수갑을 찬 조태상을 내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백동수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려찍으며 조필두에게 내 놈이 감히 내 회사에서 도둑질을 하고도 모자라 내 생명의 은인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느냐고 호통을 쳤는데 그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다. 조필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백동수는 가차없이 지팡이로 그의 어깨를 내리치며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참석자들을 향해 며칠 전 시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그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한여름 직원이며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한여름에게 쏠렸는데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동경과 놀라움으로 180도 바뀌어 있었으며 그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백동수는 한여름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거친 손을 잡고 늦게 정체를 밝혀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 모습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를 대하는 듯 다정해 보였다. 한여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이셨냐고 되물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백동수는 다시 표정을 굳히며 조필두와 조태상 부자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식구가 아니며 가진 모든 주식과 재산을 몰수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회사에서 영구 제명시켰다. 경찰들은 백동수의 눈짓에 따라 조필두와 조태상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연행해 나갔고 두 사람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멀어지며 행사장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백동수는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날이라며 한여름과 차도윤을 양옆에 세우고 그들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는 차도윤에게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의 위기를 구한 공로를 치하하고 한여름에게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감으로 KM그룹의 정신을 실천했다며 특별 포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축하했지만 한여름은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컸고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텅 빈 연회장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고 한여름은 차도윤과 백동수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백동수에게 왜 자신을 속였냐고 물었고 백동수는 껄껄 웃으며 진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고 싶었고 자네는 내 기대 이상이었다고 대답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백동수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자리를 비켜주었고 남겨진 차도윤과 한여름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다시 감돌기 시작했다. 한여름은 차도윤을 쏘아보며 당신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를 시험했냐고 따져 물었고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차도윤은 한여름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당신을 시험한 건 맞지만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함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고 진지하게 해명했다. 그는 당신이 시장에서 보여준 모습에 반했고 당신이라면 내 곁에서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쳤다. 한여름은 그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자신과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 이런 복잡한 권력 다툼이나 재벌들의 노름에 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뒤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차도윤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이제 당신은 이미 발을 들여놓았고 세상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 내 곁에 있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한여름은 잡힌 손목에서 전해지는 그의 뜨거운 체온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와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다. 그때 창밖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며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깊고 무겁게 만들었으며 마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차도윤은 한여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당신이 가진 그 빛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여 한여름의 마음속 방어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한여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잡힌 손을 빼내지 않았고 이것이 긍정의 의미인지 아니면 체념의 의미인지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백동수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손자가 드디어 진짜 짝을 만났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어둠 속에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조필두의 잔당들이 숨을 죽이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그들은 한여름을 타깃으로 삼아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더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한여름과 차도유는 이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어 그 태풍의 눈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화려했던 자선 경매 행사가 끝난 뒤 쏟아지는 빗줄기는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기는커녕 한여름의 마음속에 더욱 차가운 한기를 불어넣고 있었고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제복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환호성이 사라진 거리에는 도시의 소음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리고 있어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차도윤과 백동수 명예회장이 보여준 호의와 인정은 분명 꿈같은 일이었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그녀가 느낀 감정은 신데렐라가 된 기쁨이 아니라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로 이용당했다는 비참함에 더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그들에게는 그저 권력 다툼을 위한 하나의 흥미로운 카드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 그 의심은 가슴 깊은 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한여름은 덜컹거리는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는데 빗물에 번진 불빛들은 마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그 불빛들 속에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차도윤이 쥐어주었던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최고급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거친 손마디와 너무나 이질적으로 대비되어 씁쓸한 웃음을 자아냈다. 버스 안에 지친 직장인들과 시장에서 마주쳤던 고단한 상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곰팡이 냄새나는 옥탑방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 육체적 고통만이 유일하게 현실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 멈추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옥탑방에 도착한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단정한 사복으로 갈아입고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은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로 향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그 눈빛에는 동경과 질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어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고 비서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도윤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차도윤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씨름하다가 들어오는 한여름을 보고 반가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그녀의 표정이 지나치게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멈칫하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한여름은 주저없이 품에서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아 이만 물러나려 한다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고 시선은 차도윤이 아닌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차도윤은 사직서를 집어들지도 않고 그녀를 노려보며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어제의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도망치려 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여름은 입술을 깨물며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회장님과 명예회장님이 짜놓은 각본 노름에 더 이상 춤추고 싶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당신들에게는 이것이 정의 구현이고 드라마틱한 반전이었겠지만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저에게는 목숨이 걸린 장난이었다고 울분을 토하며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다. 차도윤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고 한여름은 그 침묵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회사를 나온 한여름은 곧장 인력시장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차도윤의 상처받은 눈빛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진력이 되어서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옥탑방 앞 평상에 앉아 멍하니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골목길 아래쪽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땀범벅이 된 채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는 차도윤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평소의 완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흙먼지 묻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차도윤은 한여름 앞에 도착하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짚고 고개를 숙였는데 재계 서열 1위의 총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흐트러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한여름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소리쳤지만 차도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당신이 내 세계로 오지 않겠다면 내가 당신 세계로 오면 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옥탑방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살아온 세상은 높고 화려했지만 언제나 춥고 외로웠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배경과 돈만을 바라보며 접근했기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할아버지마저 자신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거리를 두었기에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시장에서 우연히 본 당신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약자를 위해 주먹을 날렸고 수억 원의 합의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며 그때 처음으로 사람 냄새라는 것을 맡았다고 말했다. 차도윤은 한여름을 바라보며 내가 당신을 시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 곁에서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다. 한여름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고 천하의 차도윤이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가진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에 묘한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내 그에게 건넸고 차도윤은 그것을 받아 단숨에 들이키며 아이처럼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좁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캔맥주를 따서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재벌 회장과 가난한 직원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연인들처럼 다정해 보였다. 차도윤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쥐포와 컵라면 맛에 감탄하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고 한여름은 그런 그를 보며 킬킬거리다가 문득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자 차도윤은 한여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다시 회사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조건이 있다며 당신을 내 비서나 경호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싶다고 말했고 당신이 원한다면 내 힘이 아닌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여름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당신이 가진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어보겠다고 대답하며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꽉 맞잡았다. 그날 밤 옥탑방 위로 쏟아지는 별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남녀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로 이어져 견고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차도윤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고 한여름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 대신 환한 희망의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어둠 속에서 그들을 노리는 그림자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었는데 몰락한 조태상이 감옥에서 풀려난 조직폭력배들과 손을 잡고 마지막 복수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날 한여름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는데
이번에는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복귀에 놀라면서도 어딘가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되어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고 그녀는 곧바로 기획조정실로 발령받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차도윤의 도움을 거절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했고 밤낮 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다. 차도윤은 멀리서 그녀의 고군분투를 지켜보며 흐뭇해하면서도 그녀가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 몰래 야식을 챙겨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등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필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는 알게 모르게 회사 내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삭막했던 KM그룹의 분위기도 조금씩 따뜻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여름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벤 차량이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차도윤에게 위치를 전송하려 했지만 통신 신호가 차단된 것을 확인하고는 이것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납치 시도임을 깨달았다.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차에서 내려 쇠파이프를 들고 그녀를 포위해 오자 한여름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신발끈을 고쳐 매며 싸울 준비를 했다. 그녀는 비록 혼자였지만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뒤에는 지켜야 할 사람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괴한들이 달려들자 한여름은 좁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반격을 시작했고 그녀의 주먹과 발차기는 춤을 추듯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타격했다. 하지만 수적인 열세와 무기의 차이로 인해 그녀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갔고 결국 한 놈의 비열한 기습에 머리를 맞고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괴한들은 그녀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고 절체절명의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차도윤의 차가 돌진해 들어오고 있었다. 차도윤의 차가 지하 주차장의 정막을 깨고 맹수처럼 포효하며 달려들더니 납치범들의 벤 차량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귀를 찢는 듯한 금속음과 함께 거대한 벤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옆으로 밀려났다. 충돌의 여파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에어백을 찍고 나온 차도윤은 비틀거리면서도 흉흉한 기세로 차에서 내렸는데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나머지 한쪽 눈은 분노로 인해 푸르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차량 파편을 집어들고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납치범들을 향해 돌진했고 평소의 냉철한 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한여름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쓰러져 있던 한여름은 차도윤의 등장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지면서 꺼져가던 생존 본능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을 감시하던 괴한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걷어차고 고통에 몸을 숙이는 놈의 턱을 무릎으로 가격하여 단숨에 기절시켰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깡패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차도윤을 발견하고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에게 달려가 그의 등 뒤를 노리는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포위망을 뚫기 위해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말 한마디 없었지만 서로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차도윤은 싸움에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기세가 워낙 흉폭하여 깡패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한여름은 그의 빈틈을 노련한 기술로 메워주며 치명적인 공격들을 받아쳤다. 그녀는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팔로 막아내며 뼈가 울리는 고통을 느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여 쓰러뜨렸고 차도윤 역시 주먹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적의 얼굴을 강타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처절한 저항에 깡패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뒹굴었고 공포를 느낀 나머지 놈들은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KM그룹 보안팀이 들이닥쳐
현장을 완전히 포위했고 도망치려던 깡패들은 도간에 쥐꼬리 되어 전원 제압당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긴장이 풀린 차도윤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고 한여름은 얼른 그를 부축하여 끌어안았는데 두 사람의 옷은 피와 먼지로 엉망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애틋했다. 차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한여름의 뺨을 어루만지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속삭였고 한여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나를 살렸다고 대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납치극의 배우에는 역시나 조태상이 있었는데 그는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 발악으로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한여름에게 보복하기 위해 조폭들을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태상은 항구에서 밀항선을 타려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악담을 퍼부어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조태상과 그의 아버지 조필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고 KM그룹 주주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그 일가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영구 제명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한여름과 차도윤은 병원에 나란히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병실은 두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특히 백동수 명예회장은 매일같이 찾아와 보양식을 챙겨주며 손주 며느리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백동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겪으며 때려야 뗄 수 없는 단단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두 사람에게 꿀맛 같은 휴식이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밤늦도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꿈을 꾸었다. 퇴원 후 한여름은 차도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떳떳하게 자신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그녀는 차도윤에게 당신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나는 영원히 신데렐라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라며 내가 당신 옆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나만의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차도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의지와 빛나는 눈빛을 보고 결국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고 대신 언제든 힘들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여름은 퇴직금을 털어 작은 경호 보안업체를 설립했는데 처음에는 직원도 없이 혼자 발로 뛰며 영업을 해야 했기에 무시도 많이 당하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 특유의 성실함과 시장 바닥에서 다져진 실전 경험 그리고 KM그룹 사건으로 얻은 유명세가 더해져 그녀의 회사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보안이 아니라 의뢰인의 마음까지 케어하는 섬세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특히 여성 의뢰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다시 여름으로 바뀌었을 때 한여름의 회사는 번듯한 사무실을 갖춘 중견업체로 성장했고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약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남부시장을 찾아가 백노인 백동수과 상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상인들은 성공해서 돌아온 그녀를 친딸처럼 반겨주었다. 차도윤 역시 그룹 경영을 혁신하여 권위적인 문화를 타파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차도윤은 한여름을 처음 만났던 남부시장의 그 낡은 국밥집으로 그녀를 불러냈고 두 사람은 허름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으며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차도윤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들이켰고 한여름은 그런 그를 보며 휴지를 건네주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해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차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한여름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투박하지만 은은한 빛을 내는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차도윤은 한여름의 손을 잡으며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반지는 내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내 심장이라며 나와 평생을 함께하며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동지가 되어주겠냐고 담백하지만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했다. 한여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고 차도윤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에 있던 시장 상인들과 국밥집 이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축복의 말을 건네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백동수 명예회장도 어느새 나타나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흐뭇하게 바라보며 껄껄 웃었고 그 옆에는 한때 한여름을 무시했던 비서실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것은 재벌 회장과 가난한 여자의 뻔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성장하여 대등한 인격체로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자물쇠를 걸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꿈꾸었다. 한여름은 차도윤의 어깨에 기대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물었고 차도윤은 당신이 나를 먼저 도와줬기에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선한 영향력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두 사람은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그들이 처음 인연을 맺은 남부시장의 광장에서 마을 잔치처럼 치러졌고 하객으로 온 정재계 인사들과 시장 상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여름은 순백의 드레스 대신 활동하기 편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부케를 든 채 활짝 웃었고 차도윤은 턱시도 대신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행진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허례허식을 벌이고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축제가 되었으며 언론은 이를 세기의 결혼식이라 칭송하며 대서특필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은 변함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았고 주말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장을 찾아가 떡볶이를 사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한여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제2의 한여름들을 키워냈고 차도윤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파멸하고 선한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결말 속에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설처럼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늦가을의 어느 날 한여름과 차도윤이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차도윤이 문득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무채색이었을 거라고 말하자 한여름은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은 총천연색이 되었다고 화답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맞잡은 두 손은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고 그 위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